네, 안녕하세요. 우성정보대학 외래수의 동물간호 제2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려동물의 보정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동물들의 전염병에 대해서 이론적인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도 온라인 강의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PPT를 띄우면서 직접적으로 PPT를 함께 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19 때문에 역시나 저희 학생들도 만나보지 못하게 이렇게 온라인 강의하게 되는데, 이제 전염병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전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도 동물 간의 전염도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보건학적으로 동물과 사람의 전염도가 문제가 있겠죠. 따라서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든지 이러한 질환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질환에 따라서 어떠한 매개 인자 또는 매개 숙주를 통해 다른 개체로 전염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물병 임상에서는 가장 이제 어린 아이들, 이제 6개월령, 5개월령, 백신이 다 되지 않는 어린 연령들이 자주 이러한 바이러스 질환이나 전염병을 노출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의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각 이제 전염병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아이들을 이제 치료를 해 나가는지 기본적인 가장 많이 내원하는 질환들을 추려서 제가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은 어떠한 원인 임자와 세균 또는 바이러스가 생체 내에 감염이 되어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나누어서 대표적인 바이러스 질환이나 세균성 전염병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캐나인은 역시나 강아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자, 요새 이슈가 가장 보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강아지에게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돌연변이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신종 바이러스 19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접해보지 않는 새로운 돌연변이의 바이러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 계통을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각각의 이제 변이도에 따라서 임상 증상을 나타나는 것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보바이러스, 두 번째는 파보바이러스도 사실은 임상의학에서 가장 많이 이제 확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이고, 그리고 디스템퍼, 이제 홍역이죠. 이제 홍역 바이러스도 이제 강아지들한테는 치명적인 치사율과 전염성도 매우 강한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비스 바이러스, 광견병 바이러스죠.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제한을 할 수 있는 이제 백신, 국가 백신도 이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광견병 바이러스는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내가 광견병 바이러스 걸린 아이한테 물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체내로 유입되어 이제 어떠한 질환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양이에서도 비슷한 바이러스가 나타나는데, 고양이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고양이 백혈병을 일으키는 펠라인 루케미아 바이러스, 그리고 고양이 파보 바이러스, 우리가 범백 또는 파보 바이러스를 일으킬 때도 설사 일으키는 범백 질환도 여기에 포함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나씩 이제 각각 바이러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강아지에서부터는 코로나 장염이라고 하죠. 사람과 다르게 강아지는 코로나 장염을 통해서 장애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전염을 일으키게 된다면 어떠한 이제 예를 들어서 비말 감염 또는 이제 분변, 접촉 이런 부분들의 감염 경로가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장염 같은 경우는 접촉성 장염 증상을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바이러스는 분변 또는 구강으로 전달되는 매우 높은 접촉성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 강아지에서 나타나고, 이제 해부와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 소장, 육모
첨부에 자리 잡고 복제하게 되며 그 결과로 장내에 샘 분비 세포 과증식을 일으켜서 보통은 이제 수분량을 늘리게 되어 설사 증상을 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육모가 있고 그 다음에 육모 폐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육모에 첨부 자리에 이제 감염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육모 자체가 끝에 조직층이 점점 망가지게 되어 이렇게 흡수를 하지 못하고 점점 점막이나 이런 데에 손상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장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는 자주 보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내원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다 설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래도 코로나 장염은 우리가 대증치료라고 그러죠. 대증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이러스 질환과 세균성 질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균은 우리가 보통 세포막과 세포질, 핵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약을 치료할 때 항생제나 세포막을 파괴한다든지 아니면 세포핵의 대사를 우리가 투과를 시켜서 치료제가 있겠지만 보통 바이러스 질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치료제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은 대사되는 부분이 세포질이 있거나 세포막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타겟을 이제 잡더라도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적절한 치료제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기를 걸리거나 할 때도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우리가 감기를 했을 때 집에서 푹 쉬어야 되고 이제 물도 많이 마시고 약간 휴식을 이용한다면 결국은 내 면역으로 이러한 바이러스를 이제 인지하여서 결국은 스스로 이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코로나 장염 때문에 내원하게 된다면 입원 치료를 통해 아이가 설사를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탈수 증상 그리고 2차 감염이라고 해서 장의 세균성 감염을 막아주기 위해서 항생제 처치가 필요하고 따라서 이러한 관심도를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는 코로나 장염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전염병은 내가 이 아이를 만졌을 때 다른 아이를 또 만졌을 때에도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격리 입원실이 필요하고 그 격리 입원실에 쓰이는 패드라든지 밥그릇 이러한 부분들도 다 소독을 통해서 이제 다른 아이한테 옮기지 않게 내 자신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때 격리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코로나 장염 증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장염의 증상은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혈액성 또는 비혈액성 설사 증상을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식욕이 떨어지게 되면서 탈수, 구토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 당연히 힘이 없겠죠. 그래서 무기력한 증상도 나타나고 시간이 계속 지나게 되면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악취나는 설사가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3에서 4주간 또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간헐적으로 나타나고요. 만약에 스스로 치료하지 않으면 보통은 심한 경우에는 폐사할 수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자기가 자연 면역으로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장염에 대한 진단은 일반 동물병원에서 키트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러한 키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양성 또는 음성을 검사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 같은 경우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제 위에 있는 게 이제 음성이고 양성은 두 줄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CON은 컨트롤이라고 생각해서 대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CCB가 캐나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체 채취는 어디서 하냐면 우리가 면봉을 이용해서 항문에 있는 변을 채취하여 이걸 희석액과 함께 사용해서 일종의 이제 떨궈 준다면 점진적으로 여기에 염색이 되면서 이런 줄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테크니션 선생님들께서는 병원에 이제 일을 하게 된다면 한 병원 한 칸에 이러한 키트들이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각각 내가 인지를 하고 이제 전염성 질환이 있을 때 검체 샘플을 채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코로나 장염이 만약에 진단이 된다면 치료적인 방법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바이러스 치료는 대증 치료로 접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탈수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생리적 식염수 0.9% 아니면은 전해질이 불균형이 있다 하면은 하트만 덱스 아니면 혈당이 좀 떨어진다 하면은 덱스트로셀라닌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의 수액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러스 질환 때문에 면역성이 떨어진다면 2차의 장내 세균총들이 갑자기 과성장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장중독 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차적인 이제 항생제 처치를 투여를 해서 2차 감염을 방지해 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구토제, 구토 억제제라고 하죠. 아이가 지속적으로 토하게 된다면 계속 체액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항구토 제제들을 또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토가 계속 이발이 된다면 위산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위 점막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산 억제제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밥을 주게 되면 오히려 위의 운동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금식을 유지하면서 수액 처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토 증상이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처방식 중에 ID라는 인테스티날 처방식 캔을 급여를 해서 장의 흡수를 조금 도와주고 자극을 조금 덜한 이제 습식 사료를 급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좀 유명한 이제 바이러스를 소개해 드릴 텐데, 캐나인 파보 바이러스. 우리가 어릴 때 가장 파보 하면은 이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어가게 되는 질환이었죠. 자, 파보와 코로나는 둘 다 똑같이 장염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제 파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혈액성 설사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혈변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것 같이 매우 높은 이환율과 치사율이 보이는 급성 접촉성 장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보바이러스 걸렸던 아이들이 혹시나 분변이나 이런 분비물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묻는 상태에서 다른 아이, 백신 접종하지 않는 아이를 만약에 터치를 하거나 그 아이가 변에 접촉을 했을 때 거의 전염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여러 강아지들이 함께 지내는 이제 합사하는 곳이라든지 유기견 보호소라든지 어린애들이 같이 밀집된 상황이라면 집단 감염이 이제 발생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인해서 아이들이 하늘나라로 떠나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파워바이러스는 오랜 기간 동안에 외부 환경에 살 수 있으므로, 그래서 개의 분변으로 배설되고 타액이나 구토물에도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육모에 감염이 돼서 장 분비 세포를 파괴하게 되고, 주로 어린 개에서 발생하지만 간혹 가다가 성견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직학적인 이제 사진을 보게 되면 이러한 육모들이 결국은 파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육모들이 파괴되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염증 물질과 이제 혈액성이 같이 섞여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분변으로 같이 섞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역한 혈액성 비린내가 나는 이제 변을 맞게 됩니다. 자, 파보바이러스 증상 같은 경우는 제 오른쪽 위쪽 사진처럼 정말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말 그대로 피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혈액성 설사로 이렇게 강하게 보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약에 병원 내에 혈액성 설사를 보이게 된다면 정말 이제 락스 소독이나 불소독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을 소독을 해주고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입원실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테크니션 선생님들은 나중에 이러한 부분을 청소나 소독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을 봤을 때 식욕부진, 침울, 무기력, 구토 이렇게 나타나고, 또 때에 따라서 40도를 넘는 이제 고열을 보이게 됩니다. 주된 증상은 혈액성 설사, 그 다음에 구토 증상. 만약에 탈수가 계속적으로 빠르게 악화가 된다면 탈수 증후군 때문에 순간적인 쇼크로 나타나서 폐사하게 될 수 있고,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이내에 회복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저혈량성, 예를 들어서 계속적인 탈수라든지 이렇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장내에도 이제 장내 세균층이 갑자기 이제 과성장이 되면 이제 쇼크들을 유발하면서 아이를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파보가 걸린 아이들을 보게 된다면 지속적인 탈수 때문에 우리가 얼굴이 V라인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지극히 피부나 이런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아이가 기운이 빠지고 그러면서 흔들흔들 거리고, 특히나 어린 아이들은 체중이 낮기 때문에 탈수가 심하게 올 수가 있고, 그걸 인해서 쇼크가 오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게 되죠.
자, 파보바이러스 장염 진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키트 검사로 진단하게 됩니다. 키트에서 보시는 것 같이 대조선과 이제 양성에 보이는 포지티브 선이 보입니다. 이제 두 줄이 나타나면 우리가 파보 장염 진단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혈액검사상에서는 백혈구가 만약에 높지 않고 감소가 된 상태라면 우리가 보통 이제 염증 세포가 우리가 백혈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이러스 외부 인자가 감염이 되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백혈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백혈구는 쉽게 생각하면 군대 내 병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외부의 적과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병사들이 투입하게 되는데, 이 병사들이 계속 싸우면서 점진적으로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점진적으로 소진이 된다면 우리가 피검사할 때 간혹 가다가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피검사에서는 이제 WBC 백혈구 수치가 오히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바이러스를 싸울 수 있는 이제 염증 병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곧 이제 쇼크로 넘어갈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폐혈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해질 불균형, 나트륨, 클로라이드, 그다음에 칼슘, 이러한 부분들이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체액을 유지할 수 없음으로써 점진적으로 컨디션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상에서 우리가 장 육모를 파괴하기 때문에 장이 붓게 되겠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장이 붓게 돼서 장 점막이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아코디언처럼 장들이 쪼그라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쪼그라든 게 아코디언이 우리가 쭉 넣을 때 이게 합쳐지는 것처럼 장도 이런 식으로 말리게 되는 질환이 우리가 장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장 운동성이 이제 폐색을 일으키게 돼서 이게 꼬인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장 점막이 파괴가 돼서 장 천공이라든지 급성 구토와 이제 복막염이 시작이 되겠죠. 이런 경우라면 상당히 예후가 좋지 않고 그리고 개복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파보바이러스 장염 같은 경우도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뚜렷한 타겟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증 치료로 시작하게 됩니다. 수액 처치 0.9%, NS, 하트만덱스, 덱스트로즈 이러한 수액을 계속적으로 체액을 교정해주면서 확인을 하고, 똑같이 항생제 처치와 항구토제, 유산억제제 이러한 부분들도 다 코로나 장염과 비슷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우선 중간 단계에서 설명드리자면, 치료는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질환은 모두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테크니션 선생님들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며, 아이가 몇 번을 토했는지, 몇 번을 설사를 했는지, 컨디션이 어떤지, 체온이 어떤지 이러한 바이탈 체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치료 제제를 잡고 이제 수의사와 함께 의논하여 치료를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면서 관심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제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전염성 질환 아이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러브 세라피라고 해요. 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살 수도 있고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강아지 홍역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홍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만약에 아이가 입원하게 된다면 상당한 치사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어릴 때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갑자기 홍역이 걸리게 된다면 사실은 되게 힘들어해요. 결국은 아이가 버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폐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안락사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게 이 무시무시한 홍역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홍역 바이러스도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따라서 치사율도 높기 때문에 다른 강아지 인접해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촉성도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부분 같은 경우 호흡기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위장관계 문제도 나타날 수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 강아지들의 이제 신경계 증상까지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부위가 어디에 따라서 증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 되고, 제일 흔한 것이 호흡기입니다. 따라서 호흡기 같은 경우 우리가 비말 감염, 아이가 콧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눈물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아이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비물은 콧물과 눈곱 아니면 오줌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홍역을 걸리게 되면
계속적으로 콧물이 나고 눈곱도 노란 눈곱이 계속 끼게 되는 임상 증상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또 이러한 바이러스가 냉장이나 냉동 환경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며 상부 호흡기 감염 후에 임파선에서 복제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다른 위장관계라든지 우리가 중추신경계로 그렇게 전파 경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을 보게 되면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빨 같은 경우가 강아지 이빨을 이제 들춰보게 되면 우리가 에나멜층이라서 이빨 자체가 매끈해야 되는데 이게 층층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홍역 증상의 특징이고 이게 에나멜이 계속적으로 녹아내리는 상황 때문에 보통 특징적인 증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눈곱입니다. 계속적으로 어릴 때 이제 아침부터 노란 눈곱이 끼고 눈곱량도 상당히 많고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들이 다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바닥을 딱 들춰보면 보통은 어릴 때 맨들맨들 해야 되는데 홍역을 이완한 아이들은 만져보면 되게 굳은 살 마냥 되게 두꺼워져 있고 갈라지고 이러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턱 밑이라든지 이런 피부가 막 두꺼워지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코가 상당한 누런 콧물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호흡의 기침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콧물이 계속 킁킁거리면서 분비물이 나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콧물 아니면 눈곱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확인을 몇 가지 하게 되면 홍역을 의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해 놓은 영상인데 영상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으면서 약간 틀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가 신경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게 홍역 증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홍역 증상은 신경 증상 어떻게 나냐면 아이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다가 누워 있는데 갑자기 뒷다리가 틱틱거리는 경우 어느 신체 부위가 계속적으로 틱틱거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입이라든지 어떠한 근육들이 연축 증상이라고 해서 틱틱거리는 증상이 있다면 우리가 이걸 전문용어로 추잉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잉 증상이 나타날 때도 홍역에 이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신경계로 넘어가는 바이러스 감염제 환축은 조금 더 안 좋은 예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역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 진단은 우리가 보통 키트 검사를 채취해서 하기도 하지만 눈곱이나 콧물 등을 이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샘플링을 한다면 우리가 엘라이자라든지 실험실 검사가 있습니다. 이 실험실에 검사하는 거는 이 바이러스를 증폭을 해서 우리가 진단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키트 검사나 아니면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진단하게 될 때 위음성이라고 하죠. 얘가 가짜. 얘가 걸렸는데 키트에서는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가다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봤을 때 눈곱도 끼고 발바닥도 두껍고 콧물도 나는데 막상 키트 검사하는데 아이가 음성이 나왔네. 그럼 얘는 걸린 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보통 키트의 진단율 같은 경우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60에서 70%의 진단율을 보이지만 나머지 30%는 놓칠 수가 있어서 증상이 정말 의심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샘플 이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실험실에 PCR이나 엘라이즈라는 검사를 보내서 바이러스를 증폭을 하고 확진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확진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아이한테도 전염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키트 하나만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입력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치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홍역 바이러스가 치료 효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신경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보면 폐사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보호자분에게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치료는 아시다시피 뚜렷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대진 치료로 들어가게 되고 신경계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보통 발작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영양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항생제 또 재우는 프로포폴 같이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홍역이 만약에 아이가 면역성이 좋아서 회복이 된다면
결국은 나중에 차후에도 후유증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가 홍역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경계 증상, 추잉 증상이라든지 애가 틱틱거리는 게 내가 나아져도 아이가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그런 증상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빨이 층층별로 에나멜층이 녹아내리는 부분에 대한 흔적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살아나면 좋겠지만 살아나고 나서에도 그러한 이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보호자분에게 꼭 인지를 해줘야 되고, 테크니션으로서 또 그러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이 아이를 이제 차후에 앞으로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홍역 바이러스도 사실은 입원을 하게 된다면 모든 전염병은 격리 입원실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하는 이제 환축이 이제 전염성 질환이 있다면 그날 이제 아이를 케어를 할 때 그 아이만 만져야 되고, 나머지 아이들은 되도록이면 터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만약에 퇴원을 하거나 그 아이가 머무르던 자리, 특히나 홍역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밥그릇이나 패드, 장난감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다시 빨고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들은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아이들이 전파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을 넘어갈 수 있어서 모든 물건을 한번 쓰면 다 버려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아지에서 걸릴 수 있는 이제 광견병 바이러스. 사실상 광견병 바이러스가 그렇게 흔하게 동물병원에서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광견병 바이러스가 만약에 걸리게 됐을 때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안락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광견병 바이러스가 의심이 되는 환자가 온다면 방역당국이나 아니면 그 검역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치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아이를 뭔가 접촉을 해서 내가 치료의 의도보다는 진단이 되는 순간 안타깝지만 아이를 안락사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 이유는 광견병 자체가 인수공동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내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일찌감치 이제 격리를 하고 치료 대상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깝지만 안락사를 해서 인류에게 이제 뭐랄까요, 이제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야생동물에게서 사실은 매개의 숙주가 돼서 이제 감염이 되고, 주로 교상, 이제 물렸다는 거죠. 내가 다른 강아지들이 물렸을 때 타액이 다른 개체에 이제 전염이 되고, 아니면 오줌, 이제 배뇨했을 때 그 배뇨에 있는 바이러스가 넘을 수도 있고요. 증상 같은 경우는 정말 이름 그대로 광견병처럼 분노 상태가 있고, 그 분노된 상태에서 정말 공격성이 되게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생명체들을 다 물어서 손상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침 흘리는 증상이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차후에 심해지는 것은 마비와 경련 증상 때문에 사망하게 됩니다. 진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실 검사, 엘라이즈라든지 아니면 PCR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증폭을 해서 우리가 확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치료법은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안락사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중보건학적으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우리가 흔히 보는 강아지들, 이제 어린 강아지들이 이제 걸릴 수 있는 전염성 바이러스 질환을 먼저 소개해 드렸고요. 요새 시국에서는 역시나 이런 바이러스들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급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사실 바이러스는 이전부터 오랜 역사 동안 우리 주변에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단지 우리가 크게 인지를 하거나 이러한 바이러스가 내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동물들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된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계속적으로 내가 걸리게 되면 그거에 맞대응하는 면역 체계가 구성이 돼서 이전보다는 조금씩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체계가 진화가 됐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바이러스들도 신종 바이러스가 자꾸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밝혀지지 않는 바이러스 질환도 많고 치료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정복하기는 어려운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 내에서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뚜렷한 답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대증치료라서 이 아이의 면역성을 믿고 어떻게 보면 관심과 계속적인 러브 세라피를 통해서 아이가 회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양이에서 나타나는 바이러스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라인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 고양이에게서는 전염성 복막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아지와 다르죠. 강아지들은 보통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장염이라고 의심하게 되는데 고양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완이 됐을 때 다른 형태의 임상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에는 조금 무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가벼운 설사 증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오염된 똑같아요. 이거는 변이나 이렇게 이제 분변으로 이제 전이가 되고 아까도 앞서 말했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로 변이가 됐을 때 거기에 따라서 또 증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고양이 바이러스를 이완하게 된다면 삼출형과 비삼출형이 있습니다. 삼출형은 즉 우리가 웻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물이 이제 가득 차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복강이나 우리가 배 부분의 복강 또는 흉곽 내에 흉수나 복수가 차는 경우가 우리가 삼출형 FIP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비삼출성은 드라이 타입이라고 그래요. 건성 복막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장이라든지 이러한 조직에 암처럼 종괴처럼 생긴 것이 우리가 건성 FIP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식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감퇴가 되면서 체력이 빠져서 결국은 폐사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은 고양이 본방염 바이러스가 고양이한테는 되게 치명적인 전염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초기 증상은 고양이들은 식욕 부진, 체중 감소, 아니면 침울하고 탈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 이게 바이러스 질환에 나타나는 특이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삼출성과 비삼출성을 나누게 되는데 삼출성 같은 경우는 고열 또는 창백한 점막, 빈호흡, 무호흡, 호흡곤란, 복부 긴장, 복수 증상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빈 호흡과 무호흡 같은 경우는 흉수 때문에 그래요. 이제 흉곽 안에 물이 차게 되면 우리가 폐가 공기가 들어왔을 때 팽창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흉곽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팽창하기 할 수가 없어서 고양이들이 호흡이 힘들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고양이들이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됩니다. 자, 강아지들은 입을 벌리고 숨 쉬는 게 되게 흔하지만 고양이가 입을 벌리고 숨 쉰다? 그것은 응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들은 웬만해서는 입을 벌리고 숨을 쉬지 않죠. 근데 만약에 입을 쫙 벌리고 숨 쉰다는 것은 지금 당장 산소가 들어오는 게 힘들고 아이가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빠른 처치가 필요합니다. 자, 비삼출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직에 어떠한 종괴를 일으키기 때문에 간이 커지고 그 간이 커짐으로 해서 간 손상을 받게 되면 황달 증상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배를 만져봤는데 뭔가 큰 덩어리가 만져진다. 그리고 콩팥이 또 커지고 혹시나 또 안구 쪽에 포도막염이라서 안구의 염증 또는 망막 쪽 우리 눈 뒤쪽에 있는 망막이라는 부위에 출혈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신경계 증상도 나타나고 고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은 대부분 장이라든지 이런 데 종괴가 발생이 돼서 우리가 장 폐색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릴 때 만약에 장에 종괴가 있다면 물론 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암보다는 복막염에 인해서 종괴가 발생이 되고 그 종괴를 만약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 조직 검사로 확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감염에 대해서 고양이에서 어떻게 진단을 내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삼출성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진단이 그래도 간단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검체 자체가 흉수나 복수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취를 통해서
그것을 실험실에다가 PCR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 징포를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확진이 되면 결국은 복막염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는데, 이제 혈액 검사상에서는 또 볼 수 있는 거는 글로불린이라는 수치, 혈장 단백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 글로불린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알부민의 혈장 단백질 수치가 오히려 낮게 되죠. 그래서 그 비율이 이제 7.8g 이상이면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의 복막염에 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건성 이제 복막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조직 검사가 필요한데, 내가 문제 있는 조직을 접근을 해서 조직 샘플을 따서 생검수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하게 됩니다. 사실은 고양이 바이러스 복막염은 이전에는 치료제가 없어서 거의 아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보통 복막염 치료제가 개발이 됐죠. 고양이에게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는데, 이게 상당히 약값이 비싸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직 한국에 정식 수입이 되지 않는 약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나 이베이 이런 데 알아봐서 중국에서 이러한 제재를 사게 되고, 그 제재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한테 투여를 하거나 수의사한테 부탁을 해서 치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은 대증 치료를 진행해서 결국은 거의 다 이제 예후가 좋지 않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복막염 치료제를 통해서 가격이 비싸지만 이제 매회 주사 처치를 통해서 아이가 회복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션 선생님들께서는 만약에 고양이가 복막염이 이제 이완된 아이가 입원이 된다면, 결국은 이 아이가 숨 쉬는 게 괜찮은지, 숨을 쉬는 게 힘들다 싶으면은 사실 흉수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이제 흉수 채취를 통해서 산소 공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성일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배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장 운동이 또 떨어지거나 혹시나 폐색이 일어나면 구토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항구토제를 투여하면서 수술을 준비해야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요새 이제 복막염 하면은 보호자분들이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이가 복막염 바이러스에 이제 이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치료를 이제 하면, 어떻게 보면 고양이 카페라든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이 치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죠. 근데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지는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투약을 했을 때 아이가 회복되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재발된 애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도를 하되 꼭 수의사나 우리가 병원 내에 이제 내원해서 이제 상담을 받고 처치를 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자가 진료를 하게 된다면, 주사기를 이제 뽑아서 우리 아이한테 주사를 놔야지 이렇게 했을 때, 마치 내가 사람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내가 약국에서 약을 하나 가지고 와서 주사기를 뽑아갖고 우리 아이한테 주사 놓는 거가 똑같습니다. 그러한 위험한 도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약제는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알러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수의사와 상의를 하고 자가 치료하지 않는 것으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 펠라인 류케미아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제 온 코로나 비리대 인펙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백혈구가 떨어지는 질환이, 백혈구가 만약에 많이 감소된 상태가 우리가 백혈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바이러스는 타액으로 이제 전파가 되고, 또 우리 고양이가 새끼를 임신했는데 어미가 만약에 이러한 바이러스를 감염됐을 때는 이제 아이한테도 수직 전파가 된다는 거죠. 태어날 때도 아이가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잠복 감염이라고 합니다. 요새도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보균자라고 그러죠. 균을 갖고 있거나 바이러스를 이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증상이 없지만 퍼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잠복 감염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골수, 우리가 보통 백혈구나 적혈구를 생산하는 곳이 이제 골수라는 질환이 있는데, 그 골수에 감염이 된다면 우리가 적혈구, 백혈구를 생성하는 공장들이 망가진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혈중에 백혈구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백혈구가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세균의 감염과 다른 합병증을 이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임파종, 우리가 임파선이 각 몸의 위치에 임파가 있는데 그 임파선이 부종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빈혈도 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골수에 감염이 된다면 결국은 골수가 황폐화, 골수 자체가 더 이상 생성을 하지 않고 멈춰져 있는 상태. 그럼 그 아이는 여전히 계속적인 빈혈과 백혈구가 낮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면역 체계가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검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키트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골수 억제 치료, 골수를 억제 치료하기보다는 골수 자극 치료를 하네요. 이게 PPT가 좀 잘못됐는데 우리가 골수를 자극을 해서 에리스로포이틴이라는 이제 호르몬, 신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런 호르몬을 이제 주입을 했을 때 조금 더 골수 내에서 많은 이제 적혈구나 백혈구 세포를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혈구 감소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GCSF라는 주사제를 투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 처치, 만약에 빈혈이 너무 심하다면 수혈까지도 감안해야 됩니다. 무증상일 경우에는 따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양이 파보바이러스, 범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일반인 보호자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범백이라고 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제 펠라인 판유케페니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범백을 걸리게 된다면 이제 백혈구나 이런 부분들도 다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병사들이 많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싸울 병사가 없을 때 이러한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전염성도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위장염 증상, 설사, 혈액성 설사나 이런 설사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 이 뜻은 분변으로 다른 아이한테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고양이들은 무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일 때는 역시나 치료하지 않지만 그 아이가 만약에 키트 검사에 양성이 나왔다면 되도록이면 접종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새끼 고양이에서 만약에 이완이 된다면 고열 40도나 41도 정도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좀 더 심해지면은 식욕도 이제 없어지면서 혼수 상태로 넘어갈 수 있고 또 탈수가 매우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에서는 혈액검사상에서는 심하게 백혈구 감소되거나 간 수치가 증가될 수 있고요. 결국은 키트 검사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파보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증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수액 처치나 아니면 항생제 처치, 항구토제, 위산 억제제, 그리고 그 때에 따라서 또 금식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혈장 치료, 다른 아이의 혈액을 뽑아서 혈액을 이제 원심 분리로 돌리게 된다면 혈장을 남게 되는데 그 혈장 안에 혈전 단백이나 면역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이완된 아이에게 수혈을 통해서 이제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강아지와 고양이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수많은 바이러스 질환들이 남아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치료적인 종점은 대증 치료를 계속 시도하면서 그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전파되지 않도록 격리를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호 테크니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내원하였을 때 보호자분에게 어느 정도의 이제 지식을 알려드려야 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 아이가 썼던 수건, 담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다른 집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를 만졌다면 다른 아이에 최대한 터치하지 않는 선에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아이를 만졌을 때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소독을 하고 싶다면 거의 락스라든지 이러한 높은 소독 수준의 화학지질을 이용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저희가 근무했을 때는 입원장이 이제 일반장이라고 해서 우리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철장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철장은 만약에 아이가 바이러스 질환이 이완된 아이가 입원이 됐다면 거의 우리가 불소독 이러죠. 우리가 뭐 가스레인지에 붙이는 뭐라 그러죠? 토치 갖고 막 이렇게 입원장을 이제 불소독을 하면서 소독이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다시 그 입원장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만큼 전염성을 매우 많이 신경 써야 되고 1차 이제 병원이나 2차 병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병원 내에서는 전염성이 있다면 항상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면서 아이를 이제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 질환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치료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방접종이죠. 그래서 예방접종은 우리가 면역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키워주는 건데, 백신이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독 백신이 있고 생독 백신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생독 백신은 살아있는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체 내에 주입하게 됐을 때 우리 몸에서는 그 살아있는 균과 싸우기 위해서 면역세포들이 막 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면역세포가 이게 균이다라는 인지하는 세포가 먼저 나타나게 되고, 그 인지하는 세포가 그 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죠. 그 분석하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아이를 이제 염증 상태로 몰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석이 끝나면 이제 병사들이 나타나서 그 바이러스와 싸우는 상황이 생기고, 그 과정 중에서 염증 반응을 통해 우리가 임상 증상이 나타나겠죠. 열이 난다든지 아이가 아파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백신이 내 몸에서 인지가 되면 기억 면역 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바이러스를 내가 한번 이완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항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백신은 내가 항체를 얻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건데, 사독 백신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균이 아니고 적정 수준의 균의 독성을 낮춘 상태에서 접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생균 백신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제 백신 접종하는 제재들은 거의 다 사독 백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아지 예방 접종과 고양이 예방 접종을 나누게 되는데, 강아지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보통은 2주차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부터 5주차까지는 종합 백신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주마다 스케줄을 잡게 되고, 그리고 코로나 장염 같은 경우는 1주차와 2주차, 그러니까 1차와 2차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1차 백신, 종합 백신과 맞물려서 2번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3차 백신은 종합 백신과 캔넬코프, 4차도 마찬가지로 종합 백신과 캔넬코프, 그리고 마지막에 5차 때는 광견병과 종합 백신, 이렇게 묶어서 들어가는 가장 일반적인 코스고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6차 백신 때는 우리가 인플루엔자, 요새 들어서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들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강아지와 다르게 3주 간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혼합 백신, 종합 백신이죠. 범백이라든지 우리가 루케미아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이제 3주마다 접종하게 되고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복막염에 대해서는 선택이라고 보이게 되죠. 이 복막염 백신이 선택이라는 뜻은 뭐냐면 백신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백신을 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간색이면 내가 빨간색 백신을 맞춰놨는데, 그 바이러스가 내가 빨간색인 걸 맞췄네 하면은 자기는 파란색 옷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치료제를 타겟을 맞춰서 해놨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바이러스들은 역전사라 그래요. 이게 좀 어려운 용어지만 우리가 유전자 이렇게 있으면 그 유전자를 역전사를 해서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다른 아이로 전환이 되면 그 백신을 맞아봤자 예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또 달리 생각하면 결국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그러한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돌연변이 바이러스인데, 그래서 뚜렷한 타겟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계속적으로 면역세포를 이제 높이기 위한 주사 처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전염성 질환, 강아지와 고양이를 나눠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을 내가 이해를 하고 실제 동물병원에서 그러한 환축을 봤을 때 질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케어를 하고 또 그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아이한테 전파가 되는지 이해를 해야 내가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 시간에서는 기본적인 가장 대표적인 질환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질환을 이해하고 나서 차후에 이제 제가 출강하게 된다면 아마 다시 또 이러한 부분을 맞물려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우리가 NMS 시스템에다가 혹시나 이제 게시판이라든지 글을 남겨주면 제가 따로 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 또 이제 출석 체크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 퀴즈 어느 정도 제가 또
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퀴즈에 답을 해주시고 출석 체크로 인정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강의나 네 번째 강의는 사실 출강을 해서 여러분과 만나 뵈야 되는 상황이 생겨야 될 텐데 사실 좀 모르겠어요. 다른 학교나 이런 분도 추가로 더 온라인 강의가 또 진행되는 점도 있음으로써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아무튼 뭐 출강을 하든 온라인 강의를 하든 조금 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반려동물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